자, 그러면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경매 전에 세금 기초 지식은 꼭 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택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세금의 중과세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라는 입장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책을 쓴 목적은 사실은 2번 이상 유찰된 그 주택을, 특히나 아파트를 입지 분석이나 권리 분석을 잘 해서,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간단하니까 그런 아파트를 싸게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내 집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라는 게 제가 이번에 썼었던 이제 이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정말 쉬운 아파트라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유찰 2번 된 것만 딱 접근을 해서 적당한 입찰가액 쓰고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좋은 책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낙찰가액 쓸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놓치시는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돼서는 세금이 3가지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그 다음에 3번째 팔 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결국은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하고 미래에 이 낙찰을 받은 주택을 엑시트, 결국 팔 때까지 총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는지를 어느 정도 판가름하고 들어가야 낙찰가액에 그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산 편성에 취득세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9억 원이니까 9억 풀로 쓰자, 낙찰되면 땡큐지. 근데 낙찰되고 맞더니 취득세 낼 돈도 없어. 그러면은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취득세나 이 추후에 보유하고 있을 때랑 처분할 때 각각의 세금을 아주 간단히라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경매 낙찰 들어갈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은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 3단계에서 모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전부터 미래 처분 시점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게 되면은 정말 예상 못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뭐 터무니없이 그런 건 당연히 접근하고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수준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계속 찍는 거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부터 볼게요. 취득세 관련해서 이 취득세는 그러면 어떤 세금이냐? 부동산 등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취득을 할 때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어디서 납부하죠? 시군구청에서 납부해요. 아직도 취득세를 뭐 세무서 가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는 세무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방세는 시군구청, 관할 시군구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가 사는 거는 서초지만 내가 낙찰받은 게 구리시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경매 관련해서는 잔대금 납입 후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뭘 할 수 있죠? 등기를 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는 어떤 취득이냐? 유상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취득이기 때문에 매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에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계산이. 그러나 경매는 약간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여기에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승계를 한다거나 체납된 관리비가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에 포함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사항부터 보시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이 말 그대로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전액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이 안 됐으면 나머지 잔액도 결국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나 여기서 더 살겠다, 말 그대로 이제 나의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내 임차 기간을 보호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 기간이 다 끝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다 말 그대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냐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입. 결국 취득대금 내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부동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변제 책임이 있는 유치권의 채권. 유치권이 걸려있으면 우선 초보자다. 절대 손도 대지 마세요. 왜냐면 유치권에 대한 뭐 결련 관계, 그 다음에 뭐 점유율을 타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실무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부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진 않기 때문에 유치권에 걸려있는 건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변제 책임 있는 유치권 채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간접 비용이에요. 말 그대로 간접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표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아직까지도 과표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2년 12월에 나왔는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거는 변경이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경매에 대해서는 가장 관련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랑 민법인데 이 민사집행법 자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것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법에 대한 루폴로 허점들이 있고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석사과정 부동산대학원에서 배우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루폴로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립이 아직도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법적인 연계와 그 다음에 경매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직도.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경매 절차 매각 과정에서 무조건 포함되는 매각 조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취득하는 구분 건물과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과표에 넣지 말라란 얘기죠. 자,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택의 세율은 일반적인 거래랑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경매부동산이 주택이면 보유주택수, 우선은 세대별 보유주택수가 몇 채냐, 그 다음에 그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를 초과했냐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예시를 첫 번째로 들면 내가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을 6억 원 이하의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는 1.1%예요. 근데 세대 주택수가 이미 5채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억 원 이하의 경매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율이라 그래서 12.4%를 내야 돼요. 거의 11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취득세가 세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 취득세가 솔직히 10% 이상이면 내가 10억 원짜리 낙찰 받으면 1억 원을 취득세로 내야 돼요. 근데 1%면 1,000만 원이 취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파악도 안 하시고 만약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아주 큰 코 다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지금 현행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매매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도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자 중과세 완화에 대한 입법을 진행을 했고 이게 언제 보도자료가 나왔냐면 22년 12월 21일 날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원의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여야가 의견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취득세가 부담이 이제 개정이 돼야지만 좀 한층 줄어든다.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 이게 지금 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뭐 4주택 이상이면 이미 12%예요. 아주 높은 세율. 그러면 아까 12.4%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뭐냐면 옆에 붙는 농특세랑 그 다음에 뭐 교육세 같은 게 붙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이게 84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래 13.4%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플러스 그 외 부가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그다음 3주택자부터 12%고 비조정은 3주택부터 8%, 그다음에 4주택부터 12%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2주택까지는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로 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전부 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4%와 그 다음에 6%로. 그리고 증여취득세, 물론 경매랑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면은 이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서 수중자가 다주택자 중과세 12.4% 아니면 13.4%를 냈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해주자. 6%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증여자가 2주택자가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때만 이걸 적용을 하자라고 취득세 방안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완화 방안이죠.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곧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올 거고,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도 결국은 여야가 대립을 하면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완만하게 협의를 봐서 이 취득세가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항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 내가 주택 경매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까지 무조건 낙찰가액 쓰실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세 부분인데 뭐 갑자기 증여세가 왜 나오냐라고 하는데, 취득할 때부터 이미 자금을 끌어다 주니까 증여세 이슈가 가장 많이 생겨요. 증여는 사건의 결말이지만 결국은 이 자력이 없는 자녀에게나 아니면 자력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경매 취득을 했을 때 증여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제가 말했죠. 웬만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명확하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증여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건을 모르고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법도 아닌 이 말 그대로 이 집행 기준인데, 이게 이 기준에 따라서 야, 이 정도는 어차피 과세관청에서도 절대 추징 못해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면 무조건 추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10,000원이잖아요.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때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뭐 봐줄게. 근데 이게 5천만 원은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게 있죠? 증여세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이 자금을 줘도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어차피 0원이에요. 30세 이상하고 40세 이상은 자기가 그래도 1억에 살아오면서 번 돈이 어느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액을 조금 높여준 것 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나 채무 상환 금액이 명확하면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주 명의로 이거를 내가 그러면 좀 취득을 하고 싶다라는 컨설팅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주에게 주면은 사실 조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주가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아들이죠. 이게 1억에 가야 되는데 1억에 한 번에 가면은 세대를 생략했다 그래서 30%를 할증과세를 해요. 30%를 더 비싸게 줘요. 근데 1억에 줄 때 1, 1억에 줄 때 1이지만 한 번에 주면 얼마죠? 1.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세금이 말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재차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주시는 게 차라리 증여세가 쌉니다. 그러니까 5억 기준으로는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인데, 이거 1.3 내면은 8천만 원에 1.3이면 얼마죠? 1억 4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보다 이 5,600만 원 정도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가 증여할 여력이 안 돼요. 부모 세대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손주한테 자금 주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손주 증여를 했을 때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 세대가 이미 증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미 많이 받아서 10년간 합산이기 때문에 세율이 이미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줘봤자 증여 혜택이 없다. 손주한테 주자. 그러면 손주한테 주는 목적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조부모 세대가 이미 상속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가 이미 막 50% 구간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OECD에서 상속세가 제일 비쌉니다. 거의 비싼 나라 중에 1, 2위를 다투는데 50%나 돼요. 30억 원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분이 100억의 자산가잖아요. 숨만 쉬어도 1억씩 자산을 늘리면 5천만 원이 뭐다?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낙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부부 공동 명의로 낙찰을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동 입찰표를 작성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경매 들어갈 때 공동 입찰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법원을 못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입찰표에다가 당연히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인 관련 서류까지 챙겨서 가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명으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증여를 해버리면 취득세만 2번 내는 꼴이 되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입찰을 받을지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갈지 무조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왕창 내는데,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창 내는 상속세를 미리 배우자에게 좀 증여를 해서 소득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재산을. 왜냐?
배우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주 낮은 수치죠, 사실은. 근데 배우자는 얼마냐면 6억 원이에요, 6억 원. 10년간 6억 원이 이게 증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 아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할 때 뭘 써야 되죠? 주택은 취득자금 소명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자금 계획서나 이런 것을 쓸 여력이 없는데 배우자로 주택을 사고 싶어.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막 당장 하고 싶은데 그동안의 자력 형성은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나 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추징이 되죠? 당연히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짜셔서 미리미리 좀 준 다음에 분산시켜서 자력도 형성하고 상속세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부 공동명의면 분산돼가지고 좀 더 낮게 낼 수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취득했던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시세가 6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6억 원에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를 6억 원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죠. 물론 이제 2월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10년 이후에 팔아야 돼요. 아주 어려운 제도죠. 제가 제 영상 중에 2월과세에 대한 제도를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던 1억 원에 팔면은 6억 원에 팔았는데 1억 원이 취득가액이면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기본적으로 몇 억 나오죠. 근데 6억 원에 이제 그냥 증여를 해줘서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높여놓고 미래 6억 원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절세 플래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 되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부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손주 명의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 걸리는데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서 경매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사결정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보유할 때 내는 세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